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김청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진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도를 대표하는 시인인 영랑 김윤식의 삶과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시세계를 잘 드러내는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여 찬란한 슬픔의 범을에서 이 찬란한 슬픔의 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좋은 구절도 많습니다만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역설이 그가 노래하고 추구한 세계, 삶이든 시든 그가 추구한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의 문학 기법에서 역설은 반어와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되는 표현을 가리키는데요. 찬란과 슬픔, 이 둘은 논리적으로 공존하기 어렵죠. 그래서 쉽게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성에 호소를 하죠. 역설과 반어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반어는 말 자체는 성립하지만 이 표면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의미죠. 이게 반어. 역설은 말은 안 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삶에 관한 보다 깊은 통찰을 내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잘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어느 정도 꿰뚫어야만 가능하죠. 따라서 이러한 역설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영란이 삶과 세계를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그의 시집인 영랑 시집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본 강연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시에 관해서는 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 김윤식의 모습입니다. 보통 김영랑 시인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그럼 김영랑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은 1903년 1월 16일 전라남도 강진군 남성리 211번지의 지주 집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5년에는 이 강진관리보통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동원리의 김은초라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17년에는 휘문의숙에 입학을 해서 월탄 박종화, 노작 홍사용, 정지용, 그리고 상어 이태준 등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이 결혼한 지 한 해 남짓한 그 시기에 부인인 김은초와 사별을 하고 맙니다. 이때의 상처가 마음에 상흔을 남겼으리라 됩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 조혼의 풍습이 있었다고는 해도 어린 나이에 짝을 잃은 경험은 결코 작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죠. 1919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김영랑은 당시 3.1운동에 가담하고자 선언문을 몸에 감추고 고향인 강진으로 내려가 거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일경에게 발각되어서 검거되고요.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6개월이 되던 때에 풀려나게 됩니다. 연속되는 좌절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의 시를 살펴볼 때 이 상처와 영어 체험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적지 않은 주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후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죠.
1918년에 이 휘문 의숙이 휘문고보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김영랑이 중퇴할 때에는 휘문고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 금강산과 고성, 속초 일대를 두루 돌아다녔는데요. 이 금강산의 영랑봉과 고성의 영랑호,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아호를 영랑이라고 짓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이듬해 1920년 9월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오야마 학원 중학부 3학년에 입학을 하였고요. 다음 해에는 훗날 아주 가까운 문우가 되는 이 박용철을 만나게 됩니다. 박용철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 김영랑은 음악을 공부하고자 했어요. 성악을 공부하고자 했는데 부친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그 마음을 접고 대신 문학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보게 되시겠지만 김영랑의 시편들은 음악적인 요소들이 시의 전면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시와 음악은 서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시는 시가, 즉 노래로서의 시였습니다. 노래로 우리가 보통 희로애락을 표현하죠. 현대 서정시는 노래와 비록 분리되어서 다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서정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한 시는 음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김영랑은 그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시인이죠. 음악의 뜻이 있다가 그것이 좌절하게 되자 문학으로 그것을 실현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1922년에는 영문학으로 적을 옮겨서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문학을 공부하려면 영문학을 전공해야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삶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술로서의 문학의 전통은 없었죠. 이런 전통은 서구에 의해서 알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김영랑은 영문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문학의 개념을 좀 더 잘 알고자 했으나 이듬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고향에서 강진 청년회 그리고 문학동호회 등의 활동을 했으며 특히 박용철과 활발하게 문해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 문사들과도 교류할 만큼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1925년에는 안귀련이라는 분과 재혼하게 됩니다. 상단의 사진이 재혼 후의 당시 사진입니다. 여기까지의 생애를 살펴보면 김영랑은 자신의 고향에서 주로 머물렀고 주요 활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김영랑과 박용철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던 시문학파를 기념하고자 영랑의 생가 바로 아래에 시문학파 기념관을 지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가 주변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란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 세계 모란 공원이라는 공원을 조성하기도 했어요. 모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김영랑의 세계에서 중요한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처럼 다양하게 관련 시설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영랑생가는 1948년 김영랑이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몇 차례 전매되었으나 1985년 12월
강진군이 매입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된 이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 3월에는 박용철의 주제로 시문학 창간호가 발행됩니다. 이때 김영랑은 물론 정지용,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등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김영랑은 여기서 13편, 13편의 시를 한꺼번에 발표함으로써 그 애정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시문학 2호가 발행이 되는데 이때도 창작시 9편과 번역시 2편을 발표했습니다. 시문학은 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문학파는 이 시문학에 참여했던 박용철과 김영랑, 정인보, 변영로, 이하윤, 정지용 그리고 뒤늦게 참여한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의 동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랑의 삶과 용화 박용철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의 시세계에 있어서 박용철의 영향은 시문학지의 창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박용철은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론과 평론, 희곡 등의 분야에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어쨌든 그 초입에 시문학지 창간이 있었기에 그것도 나름의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문학지 창간은 이 두 사람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가졌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박용철이고요. 오른쪽은 말씀드린 이 시문학지 또 제1호의 표지입니다. 시문학은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3호까지밖에 발간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문학사에도 중요한 전환을 마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문학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문학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즉 카프라는 조직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프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문학을 표방한 단체입니다. 예술을 무기로 한 조선민족의 계급적 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폭넓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1925년 결성부터 1935년 해산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활동을 했었는데요. 결코 짧지 않았던 기간이었던 만큼 문학사에 있어서 이 문학이 사회와 혁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문학파는 이러한 흐름에 일종의 반기를 들고 소위 순수 서정시를 표방하였습니다. 순수 서정시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죠. 시문학파의 활동을 주도한 박용철은 사실 김영랑의 영향으로 문학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박용철은 영랑의 작품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는 영랑 시집을 직접 발간해 주기도 하죠. 이것은 영랑 시집 1935년 초판 표지입니다. 이 영랑 시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박용철의 도움으로 1935년 11월 5일에 간행된 김영랑의 첫 시집입니다. 총 53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주로 사행을 한 연으로 삼아서 각 시를 배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수록된 시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이 시문학지에 발표되었었는데 그때는 다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집을 엮으면서는 그 제목들 다 빼고 일련 번호만 붙여서 수록을 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시의 한 편의 제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는 시문학 발표 당시에는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기루에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지만 이 시집에는 제목 대신 보시다시피 2번이라는 일련 번호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영랑이 이렇게 제목 대신에 번호를 붙인 것은 이 제목에 얽매이지 말고 시를 읽으라는 이 독자의 주문이라고 생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제목은 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입니다. 이 제목은 일종의 선입견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시들도 이 제목에 무제 혹은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자의 주체적인 독서를 요구한 것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함께 느껴보았으면 하는 바람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정시는 독자의 공감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집에 관한 여담으로 이 시집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첫 시집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통 첫 시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물론 1949년에 이 미당 서정주가 편집한 영랑시선이 그 다음으로 출간된 시집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은 김영랑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영랑을 돕던 박용철은 1938년 서울에서 후두 결핵으로 작보를 하고 맙니다. 김영랑으로서는 또 한 번의 가까운 사람이 죽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1940년까지는 간간히 수필과 시들을 발표하다가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이 물자와 문화의 그 뿌리까지 수탈하고 침탈을 하자 이 김영랑은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거기다 당시에는 일제가 계속 지속될 줄 알아서 이 적지 않은 시인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신사참배와 창시 개명 등을 했어요. 근데 김영랑은 끝끝내 그것을 거부할 정도로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독을 차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이 가진 결의를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라고 선언한 시입니다. 김영랑은 흔히 순수 서정시를 쓴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선비와도 같은 지조 그리고 독기 어린 시는 시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독이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뽑아 간직한 것이라는 그런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고집과 도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기도 하죠. (1945년) 이 광복 후에는 김영랑은 이 국정과 문화 기반 조성 등의 도움을 주고자 여러 문화 단체에 가담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익 성향의 단체에 들어가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임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카프, 이 카프를 이끌었던 문인 중 한 사람으로서 임화는 이 광복 후에 좌익 문예 단체들을 조직해서 활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문학파를 비롯한 이 김영랑과 같은 그런 문인들은 문학의 도구화를 경계해서 이들과는 다른 노선을 타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우익 성향의 문예 단체, 문화 단체로의 가입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랑은 이외에도 여러 단체의 요직을 두루 맡아서 활동을 하다가 1948년에 강진에 있던 가산을 다 정리를 한 후에 서울 성동구로 이사를 합니다. 이 아래 사진은 신당동 그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찍은 그의 모습입니다.
1949년 10월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후배인 서정주 시인이 영랑 시선을 발간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영랑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중에 이 포탄 파편에 맞아요. 그래서 이 복부에 중상을 입고 결국 9월 29일에 작고를 하게 됩니다. 이 처음 유해는 경황이 없었던 터라서 남산 기슭에 매장이 되었다가 1954년 망우리, 그리고 1990년에는 용인의 천주교 공원묘지로 옮겨져 이 부인 안귀련과 합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인 영랑 김윤식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서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서정시에서 특히 이 서정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량과 시간 관계상 여기에 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이 장르적으로 볼 때 이 서사와 쌍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시의 갈래에는 크게 서사시와 서정시가 있죠. 물론 서사시, 즉 에픽은 신과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창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성격은 여전히 지금도 전승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시라고 하는 장르로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내러티브 포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정이라는 것은 뭘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서정은 마음의 상태를 이룬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 이미지, 감정의 흐름 등등이 이 서정에 관여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미지나 단편적인 사건에 따른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혹은 이들이 섞인 복합적인 그런 감정 다발들, 이것이 서정과 관련됩니다. 서정시는 여기서 정제해서 언어화 그리고 시화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전면에 세워 표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서정과 서사 역시 서로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정을 전경화했느냐 아니면 서사, 즉 이야기를 전경화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게 마련이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서정시, 이야기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정은 마치 이와 같은 그런 강물이 흐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혹은 산, 들, 자연 혹은 생명의 어떤 탄생 이런 장면들을 보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리고 기억 등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이 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렇게 서정 그리고 서정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랑은 이 서정을 그리고 서정시를 지향을 했습니다. 영랑 시집의 이 첫 부분에는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이라고 하는 이 키츠의 시구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구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그 의미인데요. 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엔디미온이라는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시는 1818년에 발표되어서 이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유명한 시입니다. 키츠가 그의 대부분의 시에서 의도한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고뇌와 고통의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런 미의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가장 환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가 바로 엔디미온이죠. 이런 시구를 이 시집의 첫머리에 인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 시집에 수록된 자신의 시들과
깊은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서정 시에 관해 잠시 알아봤었는데 그것이 서사적인 시와 구별되는 것이라 한다면 카프의 시적 경향에 반대하는 것이 곧 서정 시의 길이라는 말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카프의 시들도 서정 시에 속하죠. 서정 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마의 대표작인 이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만 보더라도 이 서정시의 면모가 아주 강하죠. 그렇다면 이 서정시로서 카프의 경향에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박용철과 김영랑은 서정시에 순수라는 말을 붙여서 순수 서정시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서구 낭만주의를 참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순수 서정시는 현실적인 이념이나 역사의식 그리고 계급적인 의식 뭐 이런 것들보다 사랑이나 고독, 허무, 자연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이 영랑의 대표시 몇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네, 이런 시인데요. 이 시는 처음 이 시문학에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됩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서정수가 편집한 이 영랑 시선에서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시기도 합니다. 영랑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두 개다 보니까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목 다 맞는 제목이에요. 둘 다 김영랑이 생전에 인정한 제목이기 때문에 이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시는 영랑 시집의 맨 처음에 수록된 시로 이 초기에 발표된 시들이 보통 사행, 이연의 구성을 취하는 데 비해서 오행의 구성을 취한다는 점에서 조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강물이 흐르네, 은결을 돋우네 이렇게 한 칸씩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한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도 그런 그 민요조의 그런 리듬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 시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그런 시어들을 통해서 시적 미감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감도는 그런 가락을 통해서 향토색과 서정성도 아울러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옥구의 반복은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짧은 시적 형식 안에서 이 영원한 흐름, 즉 끝없는 강물이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흐르네라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흐름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데 성공을 하죠. 시인의 눈에 포착된 아침 한순간에 어떤 대상, 이것이 시인의 마음으로 옮겨가서 강물처럼 흐릅니다. 시인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한 인상과 감흥은 언어화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에 그리고 눈에 핏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다시 말해서 시인의 몸 전체를 관통하여 그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시적 황홀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이것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적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현실과의 관련성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는 현실성이 사라지는 자리에 내면적 감각이 끝없이 이어짐을 노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편으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태도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상에서는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생애 감각들, 이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특히
억압적이었던 그런 일제치하에서 이 생의 근원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그때 당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라는 시입니다. 돌담에 소새기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기루에 오늘 하루 하나를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른 붓구름같이 시의 가슴을 살포시 젓는 물결같이 고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나를 바라보고 싶다. 이 시 역시 이 처음에 이 시문학에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기루에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영랑시선에서는 이 돌담의 소색이나 햇발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시는 물론 영랑의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 우리말의 미감을 최대한 살린 말하자면 이 조탁한 잘 다듬어서 그런 만든 그런 시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이 두드러진 우리말의 미감은 소새기는, 웃음 짓는 에서의 소소하면서도 애틋한 느낌, 그리고 오늘 하루, 우러르고,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등의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흐름의 감각 등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구절들은 유음, 우리의 리을, 이응 이런 유음을 잘 사용해서 그 미감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표현은 삼음보 내지 사음보, 사행이 두 번 연속되는 그런 호흡과 함께 조합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네 전통적인 리듬을 살리는 데까지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음악적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숙함은 그가 그리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눈앞에 찬연히 보여주는 그런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는 어덕에 바로 두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낭송을 해보죠. 어덕에 바로 두어 아슬한 푼을 하나를 뜻없이 발에다가 나는 잊었음내 눈물 도는 노래를 그 하날 아슬아야 너무도 아슬아야 이 몸이 서러운 줄 어덕이야 아시련만 마음에 가는 웃음 한때라도 없더라냐 아슬한 하늘 아래 귀여운 맘 즐기운 맘 내 눈은 감기였대 감기였대. 이 시는 언덕을 어덕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당시의 표기가 지금과는 좀 달랐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도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덕이라고 하면 언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을 지니고 또 더 낮은 그런 언덕을 가리키는 느낌이 좀 들죠. 높은 언덕, 그러니까 시내가 보이는 그런 언덕에서 그 풍광을 바라보며 이 서러운 마음을 읊조린다라고 하면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낮고 그런 부드러운 선을 지닌 그런 곳에서 아슬한 하늘과 그 아래 서러운 자신의 마음에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을 시인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김영랑 시인의 시는 우리말의 미감과 우리네 리듬을 현대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순수 서정시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김영랑의 순수 서정시는 이러한 순수의 끝에서 이 말을 발견하고요. 또 그 속에서 민족 혼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삶의 주체성과
역사의 혁명에 이르는 그런 지점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제 말에 그 어목했던 그 일제 말에 왜 일본이 우리말을 말살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의 미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민족운동과 그 뿌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서정시를 지향했던 김영랑이 일제 말에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그런 셈입니다. 다음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체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시가 이제 김영랑의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의 이제 앞권은 이 찬란한 슬픔의 봄입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것을 곱씹다 보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쉬운 구절은 아니에요. 얼핏 보면은 아주 좀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더 밝음의 이미지, 그래서 긍정적인, 희망적인, 긍정이라기보다는 희망이겠죠. 희망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 슬픔은 그거하고는 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했다는 것은 그 깊이가 잘못 이게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를 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놓아봤는데요. 아까 본 그 사진이죠. 영랑생가 주변에 피어 있는 모란입니다. 겨울이 지나면은 반드시 봄이 옵니다. 어쩌면 이 봄은 당시에 이제 김영랑이 아주 집중했던 그런 시어인데, 이 봄은 어쩌면 이 일제 강점기를 버텨보려는, 좀 살아내보려는 그런 희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봄은 이렇게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그런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의 절정은 생명의 절정을 보여주고 또 예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김영랑은 마당에 이런저런 식물들을 보고 감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모란을 좋아했다라고 해요. 동백도 좋아했지만 어쨌든 이 모란은 특히 더 이 봄을 가리키기 때문에 더 좋아해서 완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과연 무엇을 마주보면서 또 무엇을 시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봄과 모란은 시인에게
동일한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에게 바로 그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바로 모란이고 모란의 개화입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 시인은 기다리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죠.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을 때 시인의 보람은 하늘을 향해 뻗쳐 오르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봄이자 보람, 이것은 그리 길지 않고 시인 동안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모란꽃이 금세 피었다가 이내 지는 것처럼 어느 날, 그리고 어느 하루 무덥던 날, 모란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있지만 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감정을 북돋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죠. 시인은 이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과 봄의 사라짐을 서운해하는 그런 절망의 심사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 이것이 지금 이 김영랑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죠. 봄과 모란은 이 반복되는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순환이죠. 봄이 와서 모란이 피고 또 계절이 지나 모란이 지고 또 다시 봄이 오면 또 모란은 필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피었다 졌다 하는 그런 자연의 순환. 이것을 김영랑은 아주 깊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봄과 모란은 이렇게 반복되는 자연의 움직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 그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고 또 다시 필 것. 일상적인 그런 데서 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의 의미를 새롭게 포착을 해냅니다. 삶은 바로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 순환, 이 자연의 순환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찬란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것,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있다라기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렇다기보다 봄과 겨울은 함께 있다라는 뭐 그런 좀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환은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걸 찾다 보면 이렇게 좀 모순적인 그런데 이게 이제 진리, 진실을 한편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영랑은 포착을 해냈던 것이죠. 기쁨과 슬픔은 사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존재론적 섭리죠. 그러한 자연의 존재론적 섭리를 인식하고 김영랑은 기꺼이 그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곧 이 개화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생각나는 것이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픽사의 그런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감정 보통 그 슬픔 뭐 화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화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에서도 주는 그 메시지가 슬픔과 기쁨이 서로 함께 해야 기쁨은 바로 기쁨이 되고 슬픔은 비로소 슬픔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감정
이런 감정 상태를 김영랑도 이 자연의 이런 존재론적인 그런 국면을 포착해서 시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꺼이 기다림,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미 꽃이 피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쉽지 않죠. 이러한 이 감정 상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렇겠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 시는 그러한 이 깨달음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야말로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긍정에 대해서 잠깐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긍정이라는 말을 보면 긍정은 단순히 희망을 가지는 그런 희망 자체를 이루는 말이 아니에요. 희망적인 자세,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이게 이제 긍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살아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사실 긍정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긍정은 말 그대로 하자면 받아들임입니다. 긍정은 받아들임입니다. 그 무엇이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사실 일상적인 어법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자동으로 나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근데 사실은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이 비판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렇게 시적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강진의 남도의 시인이자 한국 서정시의 대표적인 그런 시인인 영랑, 김윤식의 삶과 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영랑 시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미처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영랑의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덕을 차고라는 시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시입니다. 이 불운한 시대에 슬픔 속에서 살다간 그런 시인의 생애는 그의 시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차분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를 읽고 사는 요즘 힘들수록 시 한 편이 마음에 주는 위로는 참 큽니다. 그것이 꼭 희망을 노래하거나 어떤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아도 어쩌면 이 슬픔을 고즈넉히 노래하는 시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김영랑의 시처럼요. 슬픔을 고즈넉히 노래를 하죠. 그런 시일지라도 시는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의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서 그간 잊고 있었거나 혹은 소홀히 했던 자신의 감정과 주변의 삶을 돌아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